저는 이 폐등대를 지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바닷가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이 오래된 등대는 이제 자동화되어 사람이 상주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밴 거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효했어요. 여름철이면 늘 있는 일이었죠. 저는 익숙한 손길로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본토와의 전력 공급이 끊기곤 했거든요. 등대 안내실은 바다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두툼하게 쌓인 유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아 빠진 자동응답기가 자리 잡고 있었죠.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은색 버튼들이 달린 아마 80년대나 90년대 제품인 것 같았어요. 그 위에 바래진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1991.06 15등대 자동응답기 재생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세월에 발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그 내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있던 것이었거든요. 왜 재생을 금지했을까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기에 30년 넘게 봉인해 둔 걸까요? 호기심이 일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선배 등대지기들이 신신당부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유는 묻지 마. 선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미스터리에 끌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풍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 정도였는데 어느새 등대 전체를 흔들어 댔어요.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쿵쾅, 쿵쾅. 마치 거대한 북을 치는 것 같았죠. 저는 손전등과 비상용품을 점검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켜보니 환한 빛이 안내실을 밝혔어요. 배터리도 충분했습니다. 비상식품과 식수도 넉넉했어요. 이런 날에는 며칠간 고립될 수도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에메랄드 빛이었는데 이날은 검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어두웠어요. 하늘도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등대 불빛만이 그 어둠을 뚫고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전기실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발걸음이 철제 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딸그락 딸그락. 등대 특유의 공명음이었습니다. 발전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디젤 엔진의 낮은 진동이 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 같은 거였죠.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한 육감이 생기거든요. 다시 안내실로 올라왔을 때 유리장 안의 자동응답기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991년이라니 벌써 34년도 넘은 일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어린 학생이었죠.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티커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썩였어요. 등대가 흔들리면서 공기가 움직였나 봅니다. 마치 그 오래된 기계가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날 열어봐. 내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태풍의 중심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아직 몇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죠.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밤 10시쯤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반으로 가르는 거대한 번개가 쳤어요. 세상이 순간 하얗게 번쩍였죠.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천둥 소리.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순간 등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했어요. 저는 서둘러 손전등을 켜고 비상전원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연습을 많이 해뒀거든요. 비상전원을 켜자 등대에 다시 불빛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 전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과전압 상태였어요. 바늘이 빨간 위험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전압 조절기를 만졌어요. 번개로 인한 서지 현상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내실 한쪽에서 낡은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발전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유리장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놀라서 자동응답기 쪽으로 다가갔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그 기계가 혼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번개의 과전압이 오래된 전자회로를 자극했나 봅니다. 전자기기들이 가끔 이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지지직, 비, 연결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 등대 안내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음질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카세트 테이프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이지만 그때는 이런 아날로그 기기들이 주류였죠. 몇 초 후,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을 간신히 참는 듯한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여자의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테이프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배경에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이라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멜로디는 자장가였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같았어요. 휘파람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모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멜로디에 빠져들었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30년 넘게 봉인해 둔 걸까요? 태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등대를 흔들어댔고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어요. 우박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잊고 자동응답기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언가 견디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는 계속해서 배경에 깔려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깨어난 이 목소리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 메시지가 언젠가는 발견되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밤 태풍이 치는 이 순간에 그 봉인이 풀린 거예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잡음에 섞여서 들렸어요. 저는 귀를 바짝 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주 선명한 한 문장이 들려왔어요. 미정 씨, 정말 미안해요. 그 서류는 등대 사물함 3번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물함 3번이라니요. 그건 바로 이 등대 안에 있는 사물함이었어요. 복도 끝에 줄지어 서 있는 오래된 철제 사물함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번 사물함은 제가 이곳에 온 후로 줄곧 잠겨 있었어요. 도대체 뭔 서류가 들어있다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말에 더욱 놀랐어요. 아이 이름은 서하늘이에요. 서하늘.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자동응답기에 남겨둔 걸까요?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테이프가 끝까지 돌아간 후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안내실에는 다시 태풍 소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여운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이라는 사람, 서하늘이라는 아이, 그리고 사물함 3번에 숨겨진 서류.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그 절박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자장가 휘파람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보기로 한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비상열쇠를 요청했어요. 사물함 열쇠를 분실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쉽게 승인해줬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쇠를 가지고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사물함들은 벽면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는데 대부분 비어 있거나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3번 사물함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끼우고 천천히 돌렸어요. 딸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습기 때문에 조금 눅눅해진 종이들이었습니다. 바다 근처라 습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신고 초안이었어요. 연한 노란색 종이에 검은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 란에는 서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생년월일은 1991년 6월 15일. 바로 그 자동응답기 스티커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란은 지워져 있었어요. 지우개로 문지른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란은 아예 비어 있었어요.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였나 봅니다. 두 번째 서류는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어요. 같은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비용과 신생아 관련 항목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총 금액은 지금으로 치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1991년 당시로는 상당한 액수였을 거예요. 영수증 모서리에는 물에 젖어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흐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기 때문일까요? 왠지 전자일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였어요. 하늘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물에 젖어서 읽을 수 없었어요. 글씨가 완전히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1991년 6월 15일 누군가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군요. 서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출생신고는 완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름도 지워버렸고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서류들을 등대 사물함에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자동응답기 메시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미정이라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태풍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했어요. 기상청에서 최고 등급 경보를 발령했을 정도였죠. 해안도로 곳곳이 막혔고 여러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바람과 비가 등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올까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여자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이고요. 이쪽은 제 아내 미정입니다. 길이 완전히 막혀서 갈 곳이 없어요.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이라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옷차림으로 봐서는 서울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미정이라는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꾸 주위를 둘러보며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요? 저는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정의 대답은 너무 작았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서 들어오세요.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실 수는 없죠. 저는 이들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인도적으로 봐서도
이런 태풍에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에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는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안내실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도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자동응답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응답기에서 또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자장가 멜로디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아마 지난번 태풍 때 완전히 꺼지지 않았나 봅니다. 간헐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도연의 표정도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자동응답기를 바라보며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건 왜 켜져 있죠? 그 말투에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기계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 며칠 전 번개 때문에 고장이 났나 봐요. 오래된 기계라서 간헐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이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특히 미정은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혹시 이 등대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도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휘파람 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등대 안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흐를 때마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녀가 안내실을 서성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동응답기 앞에 서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작은 소리라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기계와 관련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도연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큰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부부와 그 자동응답기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연관성은 1991년 6월 15일 서하늘이라는 아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의 목소리, 그 이름, 그리고 자동응답기에 대한 반응.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더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정확히 파헤쳐 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제 친구 지우가 음향 기술자였거든요.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경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지후야, 좀 부탁할 게 있어. 오래된 자동응답기 메시지를 분석해 줄 수 있어? 지우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다음 날 바로 전문 장비를 가지고 등대로 왔습니다. 노트북과 각종 오디오 장비들을 들고 말이죠. 와, 이거 정말 오래된 녀석이네. 지우가 자동응답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1980년대 후반 모델인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한다는 게 신기해. 음질이 많이 손상됐을 거야. 장비를 설치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우는 자동응답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자. 몇 시간의 작업 끝에 훨씬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잡음이 대부분 제거되니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목소리가 어젯밤 미정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것을요. 발신 번호는 이상하네. 지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야. 등대 내부 번호로 되어 있어. 무슨 뜻이야? 누군가 이곳에서 직접 녹음한 거라는 뜻이지.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말이야. 날짜도 정확히 확인됐어요. 1991년 6월 15일 오후 3시 27분. 바로 그 서류들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1991년 출생 기록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서하늘이라고 하셨죠? 1991년 6월 15일 출생으로요. 컴퓨터로 검색하던 공무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해요. 여기 기록이 있긴 한데 말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말소요? 네. 출생 신고를 했다가 며칠 후에 취소한 거예요. 아주 드문 경우죠.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공무원이 계속 설명해 줬어요. 보통은 입양이나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생겨요. 법적으로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관련 서류는 없나요? 잠깐만요. 공무원이 더 자세히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같은 날짜에 입양동의서 관련 파일이 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파일 번호는 있지만 서류 자체가 사라져 있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보통 이런 중요한 서류는 보존 기간이 길어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아요. 지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경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 사라진 건 기록이 아니라 의지였네요. 무슨 뜻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기록을 지운 것 같아. 출생신고를 말소하고 입양 서류도 없애고 마치 이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고 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자동응답기의 메시지는 마지막 남은 증거였던 셈이군요. 모든 공식 기록은 지워졌지만 그 목소리만은 30년 넘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나 봐.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었던 거지. 저는 도영과 미정 부부가 어젯밤 보인 반응을 떠올렸어요. 특히 미정의 그 공포스러운 표정. 만약 그들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면 30년 만에
다시 들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지후야, 이 메시지에서 다른 정보도 더 추출할 수 있어? 물론이지. 배경 소음 분석도 해볼 수 있고, 목소리 특성 분석도 가능해. 우리는 더 정밀한 분석을 시작했어요. 배경의 파도 소리, 그 자장가 휘파람, 심지어 녹음 당시의 환경까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모든 환경 소음이 현재 이 등대와 일치했습니다. 파도 소리의 주파수, 바람 소리의 패턴까지 똑같았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에서 녹음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파람 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지후가 말했어요.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 같은데 아마 녹음한 사람이 직접 부른 것 같아. 메시지와 함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몰라.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15일 미정이라는 여자가 이곳에서 서하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운명처럼 그들이 다시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봉인된 진실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하늘이라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혼자 등대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함께 오지 않았어요. 미정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등대지기님,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내실로 모셨어요. 자동응답기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죠. 미정은 자동응답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미혼이었어요. 드디어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도연 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녀는 손으로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991년 봄이었어요. 저는 25살이었고 도연 씨는 30이었죠. 우리는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집안은 매우 전통적이었어요. 명문가라고 불리는 집안이었죠. 혼전 임신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당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 부모님이 결혼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했죠. 집안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면서요. 미정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30년 전에 그 절망적인 순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셨군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 등대에서 몰래 출산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바로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혼자 올 줄 알았어. 도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가문의 체면이 우선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미정 옆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내려오는 명문가였어요. 조상님들 체면에 먹칠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내신 거군요. 저는 이미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사실을 말했어요. 도연과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조사를 좀 해봤어요. 모든 기록이 말소되어 있더군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우리는 결혼했지만 하늘이는 입양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자동응답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지우가 복원해 놓은 가장 선명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왼쪽 어깨에 새 모양점이 있어요. 그걸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미정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차가 흘러넘쳤습니다. 내 아이, 내 하늘이.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입양 기관에 남긴 거였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하늘이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특징을 남겨둔 거였어요. 하지만 왜 여기에? 입양기관 자동응답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곳 등대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거죠. 당시 등대지기가 허락해줬거든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어요. 입양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모든 기록을 지웠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배어 있었어요. 집안 체면 때문에 아이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럼 하늘이는 지금 어디에?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미정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릅니다. 30년째 찾고 있지만 미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건 저희였거든요. 이제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후의 팟캐스트를 이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의 팟캐스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단서만 흘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정말 괜찮겠어?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지우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서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몰라. 미정과 도연도 동의했어요. 이제는 체면보다 아이를 찾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생방송 당일 지우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등대에서 발견된 30년 전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옆에서 자동응답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자장가 휘파람을 흘려보냈습니다. 몇 초간의 짧은 멜로디였지만 선명하게 전해졌어요. 1991년 6월 15일 서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특징은
왼쪽 어깨에 새 모양 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의 반응이 실시간 댓글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워하는 댓글들이었어요.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정말 실화인가요? 그 휘파람 소리 너무 슬퍼요. 하지만 점점 더 진지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입양아인데 출생 기록이 없어요. 1991년생이고 어깨에 점이 있는 사람 주위에 있어요. 방송 시작 20분 후 모든 걸 바꾼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 윤하늘입니다. 34살이고요. 저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취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왼쪽 어깨에 새 모양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파람. 어릴 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찾은 거였어요. 30년 만에 말이죠.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하신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곧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분명히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윤하늘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입양되어서 성이 바뀐 거죠. 태어났을 때 이름이 서하늘이었다는 건 양부모님께 들었어요. 혹시 출생일은 언제세요? 1991년 6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양부모님이 고생하셨대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딸의 목소리를 드디어 들은 거였어요. 그 휘파람 소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계속 꿈에 나왔어요. 누군가 저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같았어요. 양어머니께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나요? 지우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게 확실해야 했거든요. 네, 물론이에요. 사실 저도 친부모를 찾고 싶었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며칠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유전자 검사 의뢰, 결과, 대기, 그리고 마침내 99.99% 일치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확실한 친자 관계였습니다. 서하늘, 아니 윤하늘은 정말로 그들의 딸이었어요. 화상 통화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처음 만난 모녀. 미정은 화면 속의 윤하늘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정말, 정말 우리 하늘이야. 화면 속 윤하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정과 닮은 눈매, 도연과 닮은 코, 그리고 왼쪽 어깨의 새 모양 점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하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화면에 손을 대며 오열했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던 거죠.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아빠도 많이 후회하셨죠? 윤하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늘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양부모님께 정말 감사해. 이제 이름을 돌려주겠습니다.
도연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서하늘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천천히 해요. 윤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등대가 진짜 제 역할을 한 거구나. 길 잃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듯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자동응답기에서 흘러나온 그 오래된 목소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말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하늘은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계명을 마쳤어요. 윤하늘에서 서하늘로 자신의 원래 이름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미정, 도연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을 메우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등대를 찾아왔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을 보러 말이죠. 여기서 제가 태어났군요. 하늘이 안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감회가 새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양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지만 이제는 이해해 주세요. 좋은 분들이시구나. 미정이 말했어요. 양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미정은 더 이상 죄책감에만 시달리지 않았어요. 물론 후회는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적어도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도연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체면이나 가문을 앞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딸이 간호사래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늘은 정말로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이었죠. 어쩌면 유전자일까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미정은 자원봉사 활동을 오래 해왔었거든요.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등대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황금빛 장광이 물결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응답기를 바라봤어요. 재생 금지 스티커는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신 새로운 라벨을 붙였어요. 들려줘야 할 목소리 -2025라고 적었죠. 이제 이 기계는 금지된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등대를 찾는 사람들이 가족에게 안부를 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물함 3번도 이제 비어 있었어요. 그 소중한 서류들은 모두 하늘에게 전해줬거든요. 자신의 출생 기록, 진짜 이름,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요. 저는 빈 서랍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등대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보람찬 일은 없었어요. 등대지기 아저씨. 지난주에 하늘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이름도 부모님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야. 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었어요. 아저씨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다는 정말 많은 걸 삼킵니다. 배도 사람도 추억도 모두 삼켜버리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만큼은 삼키지 못해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가족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은 어떤 파도도 지울 수 없거든요. 기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한때 숨겨지고 묻혀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진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자동응답기에서는 이제 다른 메시지들이 녹음되고 있어요. 등대를 찾는 사람들의 안부 인사, 바다에 나간 어부들의 무사 귀환 소식, 연인들의 사랑 고백까지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목소리들입니다. 하늘은 가끔 이곳을 찾아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미정은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이고 도연은 말없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양부모님도 곧 여기 오신대요. 하늘이 지난번에 말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과 키워주신 분들이요. 얼마나 따뜻한 만남이 될까요? 모든 어른들이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재생하지 못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나요? 전하지 못한 말, 찾지 못한 사람, 돌려주지 못한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그 재생 금지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아무리 많은 걸 삼켜도 진실만큼은 언젠가 반드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전해보세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